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박빙이 선거 결과를 보시느라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은 갭 상승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크고 해외 시장도 유럽 시장 중심으로 극적인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틀간 해외 시장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전일 휴장한지라 화요일이 시장을 간단히 다루고 아시아 세션에서 중국 재벌이 탈탈 털린 그 니켈 사건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아울러 전체 시장의 방향성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 또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화요일 코스피 시장은 갭 다운이 무려 1.5% 마이너스가 나왔죠. 공교롭게도 이 자리는 지난 1월 27일 목요일이 저점 자리와 동일한데요. 종합주가 지수로는 2650포인트까지 내려와서 오후에 밀리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겠다라는 위치까지 내려온 것이죠.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개장 초 30포인트를 넘겼던 내재 변동성은 지수가 조금씩 반등을 하면서 하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시장의 특징은 선물 방향성 드라이버가 없었다는 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갭 다운이 나왔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현물 매도가 바스켓으로 나왔지만 시장을 밀어내면서까지 매도를 하지 않으면서 오전장이 반등을 이끌어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전장에는 금융투자 중심이 선물 매수가 시장을 방어한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3월물 옵션은 글로벌 변동성 대비로는 여전히 낮은 변동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풋옵션 가격은 내내 고평가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월물 저점권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풋옵션에서는 시세다운 시세가 나오지 않았죠. 특히 월물 후반에 들어서는 잔존일 대비 변동성이 높아진 상태라 이것은 시장이 하락이 나와도 시세가 나오기는 할까 하는 정도였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은 초반에 지수를 빠르게 끌어당기면서 현물이 비중 축소를 유리한 가격에 살 수 있겠고 그리고 그 뒤로 꾸준히 현선물 매도를 내놓으면서 개인에게 주식을 떠넘겼습니다. 결국 오후 시장에는 매도 압력이 강해지면서 348선까지 눌려서 마감을 했는데요. 옵션 만기일 전일에 아무리 휴일이 있고 또 변동성 리스크가 크다 해도 풋옵션 가격이 여전히 너무너무 비싼 상태인지라 갭이 과연 그렇게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높은 풋옵션 가격을 보인지라 만기일에는 시세가 나오긴 할까 싶을 정도로 마감을 했어요. 그 이야기는 곧 마켓메이커들이 리스크를 크게 지면서 옵션을 팔지는 않겠다는 것이고 결국 시장은 선물 3월, 6월 롤오버에 집중하면서 옵션 쪽으로는 별다른 베팅을 하지 않고 마감을 시킨 셈입니다. 최근 3월, 6월 선물 스프레드가 계속 나빠지고 있어서 마이너스 0.5포인트까지 밀렸죠. 그런데 아직도 3월물 선물 미결 작정이 많이 남아있어요. 롤오버의 속도가 안 붙고 있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만기일 당일에도 시장은 큰 폭이 변동 없이 롤오버에만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아시아 세션 수요일에 있었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최근 홍콩 증시를 포함해서 이 중화권 증시가 계속 하락 압력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화요일에 역대급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바로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니켈 선물 거래를 하는 누군가가 포지션을 감당하지 못하고 마진콜을 맞았는데 이 마진콜에 응할 돈이 없어서 하루만 더 봐달라고 했다는 것이죠.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중국이 칭산그룹의 회사 계정이랑 그 회사의 샹광다 회장 이 개인 계정으로 니켈 숏을 대량으로 때렸다고 하는데 이 니켈 가격은 최근에 미친 가격 상승을 해서 평소 2만 달러 이하에서 움직이던 것이 11월부터는 미결 작정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1월에 정점을 찍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대량의 매도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구간에서의 평균 가격이 톤당 2만 1,000달러입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이건 니켈 생산업체의 해지 매도라고 보지만 2월에는 톤당 2만 2,000달러를 넘어서 2만 5,000달러까지 상승을 해요. 근데 여기서 많은 플레이어들이 아웃되게 됩니다. 왜냐면 YTD 수익률이 벌써 니켈이 20%가 넘었으니까 과하다고 본 것이죠. 그런데 3월은 상식에 벗어난 흐름이 나옵니다. 3월 첫날 2만 6,000달러 넘기고 그리고 4거래일 만에 계속 상승을 해서 3만 달러를 찍고 월요일에는 갭 상승으로 3만 5,000달러를 넘겨서 장중에는 5만 3,000달러까지 무려 60%가 넘는 상승을 했어요. 종가로는 4만 8,000달러로 마감을 해서 YTD로 더블이 나버린 겁니다. 더블 이상이 난 거죠.
아니 주식 공매도로 생각하면 뭐 2만 원짜리 매도 친 게 4만 원 간 건데 뭐 그거야 증거금 좀 채워서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이 사건이 초대형 사건인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게 현물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이죠. LME 니켈이 증거금은 1만 달러가 되질 않아요. 그것도 최근에 올라서 9,120달러가 된 거죠. 그러니 자신이 증거금 대비로는 더블이 아닌 네다섯 더블 이상의 손실을 본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가 특정 트레이딩 업체나 개인이 아닌 생산자라는 것입니다. 생산자는 이 투기 거래로 신고를 하는 거래가 아니라 해지 거래로 신고를 하면서 거래를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게 되죠. 그중 하나가 투기 거래 대비 낮은 증거금률을 적용받는 것인데요. 문제는 생산업체가 온전히 해지 거래만 하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이 한국에서도 옛날에 구리 관련 회사 몇 곳이 회사 계정과 대표이사 개인 계정으로 LME 구리 트레이딩 하다가 뭐 크게 손실을 보고 회사가 문을 닫은 경우도 몇 번 있었어요. 이 내부자 증언에 의하면 이 해지거래 계좌로 생산량 대비 과도한 투기 포지션을 잡아서 그러니까 그것으로도 평소에는 이익을 많이 냈는데 나중에 한 방으로 날아가게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 도박이 나라 중국에서 재벌이 뭐 그 정도 깡따구가 없었겠어요? 당연히 투기적인 포지션을 많이 가졌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런던 거래소 측에서는 시장이 미결제약정 상황을 모두 보고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가 과다한 포지션을 잡고 있는 상황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에 원자재가 급등을 했다고 하지만 니켈만 유난히 상승을 했어요. 이번에 원자재가 급등하였다고 하지만 니켈이 유난히 상승을 한 이유는 이 해지 거래를 빙자한 투기적인 포지션을 쌓은 것이 노출이 되어서 숏스퀴즈를 당했다고 보고 있어요. 이래서 이 마이너 마켓에서 자신이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식도 이 소형주 공매도 하는 게 정말 무서운 일인데요. 찍히면 인정사정 없이 커버링을 주기 때문이죠. 니켈 가격은 결국 수요일에 또 갭 상승을 해서 개장 초에 톤당 10만 달러로 찍어버려요. 그러니까 4배가 올라버린 거죠. 연초 대비. 런던 금속거래소는 두 가지 조치를 해요. 일단 당일 거래를 모두 취소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휴장을 했죠. 아주 오래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서 그때도 많은 브로커들이 파산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 당국은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은행들에게 파생상품 노출 현황을 보고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구리 가격이나 뭐 나머지 원자재가 들어가 있는 이 투기적 포지션들이 되돌림이 나오면서 나머지 상품 가격들도 하락을 하게 됐어요. 이후에 이 샹광당 회장은 자신은 니켈 생산 업체고 충분한 재고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크레딧 라인도 충분히 보강을 해서 추가 증거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금액이 2조가 넘거든요. 뭐 어쨌든 캐시로 2조를 마련한다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또 숏스퀴즈를 주도한 측에서 그 정도만 준비하고 땡겼을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중국 공산당입니다.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는 안 하죠.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데 이 중국과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이 돈을 벌어서 가져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실 거예요. 니켈 관련해서 이 샹강타 회장을 죽여놓고 그 핏값을 곱게 가져가게 할 수 있을까요? 무슨 황당한 규제가 갑자기 생길지 모르지만 어쨌든 니켈이 이 평소 가격 대비 일주일 만에 4배가 상승한 일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거래소가 거래 중단을 선언하고 당일 거래를 무효로 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이 이슈입니다. 이것을 보면 옛날에 이제 증권사 한국에 있던 증권사가 그러니까 주문 실수가 아니라 거래 시스템 HFT 트레이딩에 그 오류가 있어서 한 몇 분 만에 한 400억 넘는 손실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한국 거래소는 그거를 거래 취소라든지 이런 짓 안 했죠. 그냥 거래 중단이나 거래 취소 이런 거 안 하고 440억 그냥 회사 하나 없어지면 되는 거지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날 4조의 손실이 났다 그렇다면 거래소에는 그 스태빌리티 기금이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고를 대비한 어떤 회원사들이 공동으로 기금을 적립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아마 4조 정도 손실이 났다고 하면 아니 4조가 아니라 한 4천억 정도 손실이 났다고 해도 거래소는 아마 그날 거래를 전부 취소시키고 그런 식으로 좀 심각한 그런 이슈를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그냥 넘어갔죠. 그리고
파산시키고 또 외국의 회사 캐시아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그 이익을 전부 다 가져갈 수 있게 했어요. 그런데 중국 정부는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점이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올해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일에 아시아 세션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 더 이야기하면 홍콩 증시는 개장 초만 해도 나름 약보합 출발해서 무난한 하루를 보낸 줄 알았는데 시가 이후로 끊임없이 매도 물량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오전장에 무려 마이너스 3%를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오후장에도 얼마 버티지 못하고 계속 밀리면서 오후 2시 47분에는 장중에 고가 대비 거의 800포인트, 그러니까 3.9%를 스트레이트로 밀게 돼요. 이런 급락의 배경에는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리닝이라는 그 스포츠웨어 기업을 매도하면서 일어났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이미 3월 8일에 스탑로스 레벨인 이 홍킹 달러 80달러 그거를 깨버렸어요. 그래서 수요일에 추가로 스탑로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걸 오전장에 대차게 밀어버리면서 이 소비재 섹터가 망가졌는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 CSI 300 같은 그 상해 지수도 이미 월요일부터 스탑로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다 밀어버린 상태였어요. 그렇게 잇따라서 중화권 증시에서 스탑로스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정말 극적이게도 오후 3시 이후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바닥 대비 4%를 당겨서 마감을 했고, 이후로도 미국 세션에서 계속 상승해서 저가 대비로는 무려 6%대 폭등을 해서 마감을 합니다. 따라서 중화권 증시도 대충은 단기 바닥을 찍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해요. 물론 바로 상승 전환다기보다는 변동성이 고점 정도를 찍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바로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 증시는 오늘 8%대 폭등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시아 세션에서의 유럽 지수 선물은 거의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개장 후부터 종가까지 추세적 상승을 했고, 변동성을 크게 줄였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상승이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며칠 전에 제가 게시판에 올린 유로존 변동성 차트를 보면서 이거는 역대급 투자 기회다라는 얘기 했었죠. 이 변동성이 지나치게 상승해서 시장에는 무슨 이미 핵무기라도 떨어져 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에 아주 작은 호재로 인식될 만한 것이 있다면 숏 커버링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럽 시장 개장 초에 EU 집행위원장인 이 폰데어 라이엔 이 할매가 이 겨울이 끝날 때까지 EU는 충분한 가스를 확보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수가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름값도 조금씩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독일 당기국제 중심으로 전쟁 리스크 프리미엄이 빠지기 시작을 했고, 지수 상승, 채권 하락, 원자재 눌림, 유로 강세의 구도가 이어졌습니다. 화요일 미국 시장이 장중에 상승폭을 죄다 반납하고 종가 저가로 처박혔기 때문에 유로존이 상승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는데, 미국 시장 개장 전까지 꾸준히 오르던 유럽 증시는 개장 직전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이 외교적 해결 체계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본격적인 숏 커버링이 시작돼요. 그때까지만 해도 유럽 증시는 5%대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5%라면 엄청난 상승이긴 한데, 그 뒤로도 유럽 증시는 마감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 마감 직후 독일 선물은 무려 13,900포인트를 일시적으로 터치하는 엄청난 숏 커버링을 보였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다른 거 다 놓고 기름만 이야기해 볼게요. 기름은 화요일부터 상승세에 흠집이 나긴 했어요. 그런데 수요일에 유럽 세션 시작하면서 밀리기 시작한 기름은 126달러부터 레벨 다운을 해서 120달러를 나름 지키면서 한참 버텼어요. 하지만 유럽이 리스크온 분위기가 계속되면서 결국에는 120달러를 깼는데요. 그러면서도 기름 시장에는 이 매도세가 훨씬 많았습니다. 미국이 추가로 원유 수입 경로를 확보하였고, 베네수엘라 쪽에서 회신이 올 것이다, 이런 루머도 있었는데, 여하튼 매도가 훨씬 많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러다가 우크라이나 보좌관이 협상 소식, 그때 이제 미국 개장 직전에 전해지면서 기름 가격은 일시적으로 116달러까지 급락을 하게 되고, 그 뒤로 미국 세션 들어서 계속 117달러에서 120달러 금대까지 이제 한참 등락하게 됩니다. 그 원유 재고 발표가 0시 30분에 있었죠. 예상치보다 더 크게 감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유가의 현재 레벨이 전쟁 리스크가 반영된 것이고, 수요에 대해서는 거품이 있다고 보는 시각 때문인데요. 이 유럽 마감 후에 계속 매도가 쌓이던 기름 시장은 새벽 2시 20분에 아랍에미레이트가 오펙에 산유량 확대 촉구를 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16를 깨기 시작했고 2시 30분에는 이라크 석유 장관이 오펙이 요구할 때 산유량을 늘릴 수 있다는 소식이 더해지자 완전 개투매가 나오게 돼요. 바로 급락이 나오면서 2시 35분에 108.8달러에 첫 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게 되고 이어서 두 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2시 36분에 103.63달러에 걸리게 됩니다. 물론 두 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고 나서 시장은 바로 113달러까지 급반등을 해요. 근데 아마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살 떨렸을 거예요. 저는 112달러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봤는데 한 방에 103.63달러까지 서킷 브레이커가 두 방 연속이 나오니까 야, 이거 무섭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전쟁 리스크가 반영된 부분은 텍사스 기름 기준으로 130달러에서 100달러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26달러에서 숏을 쌓은 것은 112달러 정도면 충분히 이익을 챙기는 것이라 봤고, 근데 112달러를 깨는 게 아니라 103달러까지 갔으니까 야, 정말 살벌했죠. 이래서 시장에서 매매를 할 때는 한 방향만 봐야 됩니다. 여기가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매도했으니까 뭐 저점권까지 내려왔다고 생각했을 때 청산하고 바로 매수로 스위칭한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고점과 저점을 모두 맞추는 것은 신만이 할 수 있죠. 따라서 이 구간을 설정해서 포지션을 잡았다 그러면 목표한 가격에 도달하면 청산하고 매매를 휴식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시장에선 더욱 그럽니다. 올해는 정말 다이나믹합니다. 자, 유럽 세션 정리하면 전쟁 리스크 감소로 유럽 증시가 폭등을 했고 채권 가격은 사흘 연속 하락을 했으며 유로화는 급반등을 했고 또 그리고 금과 기름 같은 투기 수요가 몰렸던 커머디티는 눌림이 있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증시는 화요일 장 초반에 급등을 줬던 것을 오후장에 다 내려버렸어요. 그런데 변동성은 종가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화요일 종가에 S&P 롱을 잡으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가 돼요. 특히 하락장에서 반등장으로 전환이 나올 경우에 이런 식의 장 중에 윗골이 크게 달고 종가는 어중간한 저가로 마감하는 그런 케이스가 종가 롱베팅이 아주 강력한 신호가 되는데요. 그래서 아시아 세션에서 이미 미국 지수 선물은 오르기 시작해서 아시아 세션에서 온갖 하락 재료, 항생, 급락하고 3% 넘게 빠지는 이런 재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지수 선물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상승을 했죠. 유럽 세션 개장 초에는 이미 미국 지수 선물이 플러스 1%권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유럽 세션에서 계속 리스크 온 분위기가 지속되고 미국 본장 개장 전 우크라이나 협정 이슈가 나오면서 미국 지수 선물은 모두 2%대 갭상승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어제 그 멤버십 회원분들께 얘기했듯이 미국 증시가 2%대 갭상승을 했다 하더라도 전일에 눌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2% 상승한 건 상승도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눌림씩 계속 매수 관점으로 가야 되고 종가 고가도 기대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하지만 미국 증시는 2%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증시의 리스크 오프 흐름에는 동참하면서 패시브한 흐름을 보였을 뿐 자체의 상승 동력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미국 증시는 전일 거래량이 화요일의 거래량에 미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3월의 거래량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이미 갭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신규 거래가 별로 없었다는 점도 있었겠지만 이 장 후반 들어서 종가 고가의 숏 커버니 없었다는 점에서도 어제 미국 증시는 이 패시브 흐름이었을 뿐 미국이 주도한 상승은 아니었다고 확인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미국 증시가 지금 중요한 이벤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CPI 그리고 FOMC 등 중요 이벤트들이 많은 상황에서 시장을 미리 당겨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사실 딜레마죠. 시장을 망가뜨리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페드가 과연 시장을 부양할 생각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 가격대에서 부양까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CPI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유가 상승을 CPI가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봐요. 그렇다면 유가 상승분을 보정하고도 CPI가 상승했다. 그러면 금리 인상은 스케줄대로 밀고 나가야 하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일시적인 충격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저도 그 점은 동의합니다만 그게 시장을 계속 아래로 처박게 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은 추격 매수를 할 때는 아니지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개별종 보면 드디어 기름 주식들이 윗꼬리 음봉을 맞았어요. 그리고 파페치 그리고 로빈후드가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로빈후드는 이제 다시 본전에 왔고 이제 파페치를 추가 매수할 계획입니다.
목요일에 그 미국 시장은 특별한 변동성이 없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초반에 눌림이 나올 경우 기다렸다가 시장이 좀 안정되면 파페치를 추가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뭐 에어비앤비도 이틀 연속 상승을 했는데요. 용기 있게 135달러 선에서는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숏 커버링을 하면서 당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선거를 포함해서 이틀간의 시장은 리스크의 고점을 찍었다라고 보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펀더멘털에 집중할 시간이 오고 있다고 보는데요. 기존 금리 인상 경로에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지속될지, 수요단에서는 이게 고평가가 되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에 집중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이 악재에는 점점 둔감해져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한국 시장은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갭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은 큰 등락 없이 이 3월물 선물을 롤오버하는 것으로 마감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한국 시장의 대응 전략은 뭐 별다른 매매 없이 보내는 게 좋겠지만 해외 시장은 계속해서 리스크 온을 추구할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전히 오지달러와 구리에 대해서는 롱 관점 갖고 있고 유로화는 아직 변동성이 가라앉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손대지 않을 생각입니다. 또한 기름 콜옵션 130을 이번에 프리미엄 7.5달러에서 매도를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포지션 풀지 않고 계속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유럽 증시가 워낙에 강하게 반등해서 단기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것은 조정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어느 정도 살아날 수 있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변동성이 정점을 찍었다면 변동성 매도의 찬스로 삼는 것이 좋겠고 주식 또한 해지 걸고 매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